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근로조건을 위한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어제 법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린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구형,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들을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당의 단합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 전략실장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지옥문이 열렸다고 평가합니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안의 위험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진통 끝에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라는 결과와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단합은 요원해 보입니다. 향후 사태 수습 과정에 제1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혁신안이 결국에는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문 대표의 재신임 사실상 1차 관문을 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중앙위원회 통과는 어느 정도 좀 예상되던 결과였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새정치연합의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그 DJ라는 그 강력한 어떤 제왕적인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에 그 안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계파들이 어떻게 이제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린우리당 이후에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은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의 혁신위의 활동 그리고 혁신위가 내놓은 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4.29 재보선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상당히 그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실 그때 가장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그 최고위 회의를 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그걸 당대표가 가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모습을 당대표가 따라 나갔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무리 당대표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저런 식으로 당대표를 흔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존재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위에 대한 어떤 그 당 차원의 기획이 좀 필요했던 그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혁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이 뜨는데 그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귀와 눈을 잡고 그리고 좀 임팩트 있게 당이 어떤 걸 바꾸려고 하는지를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쭉 늘어져 버렸어요. 늘어져 버리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마치 공천 룰인 것처럼 그렇게 그 내용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재임 기간에 4분의 3을 만족하지 못하면 출마할 수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심번호 그거를 부여할 경우에 이제 부여할 경우와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 국민 7, 당원 3 이런 그 어떤 룰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비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조금 이른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커져버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발이 좀 당 내적으로 이제 커져 있었는데 그거를 재신임으로 연결을 시켜서 투표를 또 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당내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중앙위원회 오늘 하기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중앙위원들에게 문재인 대표가 편지를 띄워서 그거의 어떤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혁신위 안과 그 다음에 자신의 재신임은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걸 분리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혁신위안을 일단 통과시켜주면 부족하고 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회동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회동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개운한 모습으로 회동이 끝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동과 관련해서 그 안 전 대표와 이제 그 재신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좀 약간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회동이 끝나면서 이제 오늘의 중앙위가 그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그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론을 조금씩 반전시켜 가면서 이제 오늘 그 전원 그 통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 투표로 밀어붙이고 재신임과는 어느 정도 뭐 경계를 두겠다,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재신임 문제가 달려 있는 곳에서 어떻게 뭐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앙위에 불참을 했잖아요. 네네. 계속 그 탈당, 분당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개운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진이 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무기명 투표하냐 마냐 이미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이 혁신위 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연합 내 분당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남 안에서의 그 많은 뭐 박준영 전 지사도 뭐 그 신민당이라는 예. 걸 지금 띄우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사실 호남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당의 그 분당의 모습이 나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남 안에서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인물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당을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고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국 정당이라는 기치를 걸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 정당을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깨고 나와서 성공했던 사례는 솔직히 그 DJ 대통령밖에는 없었어요. 그 호남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DJ 대통령만이 그 기존에 있던 그 꼬마 민주당이라고 했던 그 당을 탈당하고 나와서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정권 창출에 성공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에 이해창 총재와 그 결별을 하고 한국 미래연합. 한국 미래연합을 만들었지만 결국 다시 짐 싸들고 들어가서 재수한 끝에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당을 깨고 그걸 갖고 명분을 갖고 나와서 전국 정당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정치 도박과 같은 커다란 정치 모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예, 특히 이른바 비주류와 주류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비주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당에서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제 간판 인물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사람이 나올 만한 사람이 이제 천정배 의원하고 전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하고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나마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나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들조차도 아직은 좀 젊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정치의 기회들이 올 수 있는데 이거 판단을 잘못해서 모든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되면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의원이 섣불리 당을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예, 이제 관심은요. 과연 문 대표 재신임 절차가 실제로 진행이 될 건가 또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표도 당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소통을 못한다라는 여론이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당 안에는 당론을 수렴하는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당론으로 그 승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잘 활용을 못하고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간과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총선 재신임을 내걸었는데 중앙위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혁신이 안과 또 재신임은 이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퇴로를 열어놓은 듯한 그런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조국 혁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차 정리는 된 거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백의종군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 정치권의 언어로는 당대표 사퇴라는 의미와 또 같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네 분이 잔존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획기적인 그 안을 내놓으셔야지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룰로 읽혀지는 그 뭐 국민 7대3이라는 그런 룰 같은 부분을 어떻게 또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위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는 시행을 하되 앞으로 또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다른 비주류 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네. 뭐 또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하죠. 네. 향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새정치연합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은 그 민주주의에 기반한 승복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당내 규율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당내에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어떤 그 제스처를 내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혁신이 안 자체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 큰 어떤 결단 내지는 제안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비주류 같은 경우는 승복을 하는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찍어내게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은 그쪽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서 또 단결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정치연합도 그러니까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양으로 가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좀 민주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런 현재 당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이전과는 다르게 좀 적극적이면서 통 크게 그 상대 비주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새 인물로의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세대 교체로 자꾸 읽혀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당내에 남아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선수가 4선이 되든 5선이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또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 자체를 계속 어떤 그 새 인물로의 교체로만 자꾸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 잘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당이 아까 새로운 인재 영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그런 역할도 좀 부여를 하고 이 비주류 쪽에 그런 역할도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당원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주류와 비주류가 사실상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현재 지도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치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권한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지금.
예, 향후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을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안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새누리당이 오늘 네이버 그리고 다음 관계자를 불러서 포털뉴스 편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하겠다, 네.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두 회사 모두 오지 않고 반쪽으로만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일단 지금 그 언론 뉴스를 소비하는 그 행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예.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종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종편이 계속 활성화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대변을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론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가면서 그 뭐 검색으로도 이 소비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실검이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포털이 주는 그런 내용을 뭐 1순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쪽 진보 성향의 그 뉴스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한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너무 여당 편향적이다라는 예. 내용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의 그 여의도 연구소가 뭐 조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이게 포털이 뭐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김무성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악마의 편집이라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네티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요. 일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을 그렇게 세무조사하는 것이냐 이런 또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언론과 정치는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또 멀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만 편향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종편이 야당을 폄하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 그리고 지상파가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게 그렇죠.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이 굉장히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예. 오랫동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을 수사하는 그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서울국세청 조사 4부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지금 서울국세청장이 사실은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어떤 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그 기업의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동안 3회를 들여다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누가 더 편향적인가 이거를 좀 따져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얼마 네. 전 11일 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그 국세청 국정감사. 네. 여기서 2007년 이후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그리고 서울청 조사국장 90%가 TK 마피아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전에도 이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고향이 일본인데 사실은 포항에서 많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예.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구가 고향인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TK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7.5년을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쪽에서 계속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어떤 그 고위직들을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거를 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7.5년 동안 이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국감에서 이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낸 거죠.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은 90%가 뭐 TK 쪽에서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또 국세청에서는 뭐 45%라고 하는데 45%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절반이기 때문에 예. 그 특정 지역에서 이 주요 자료를 다 독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TK 하면은 이제 경북고를 주류 라인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최경환 부총리가 나왔던 대구고가 주류 라인이 돼서 그쪽에서의 출신자들이 계속 요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쪽 그 경제라든지 이런 국세청 이런 데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산하기관까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감정을 건드린다라고 새누리당 내 어떤 한 의원이 반발을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지역 독점 카르텔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집권 여당이 학연, 지연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고 통제를 하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네. 상당히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의 파업이 3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또 한 번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조건 정상화를 위한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차측에 3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는 쌍용차 사측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 지부가 차측에 33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2009년 당시 77일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인 쌍용차 지부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직후 쌍용차 지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7억! 우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권영국 변호사는 정당한 파업을 통한 사측의 손실을 노조가 배상하라는 판결은 노동 3권의 내용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 3권에 따르면 자신들의 고용을 위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업한 것입니다. 적법합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당연히 사용자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일을 못해서 경영진이 영업 손실이 났으니까 수십억을 경영진에게 회사에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노동 3권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1월 2009년 파업 이후 65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손배 가압류 문제를 포함해 노사 간의 쟁점 사안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7일째 단식 중이지만 교섭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지부는 쌍용차의 최대 주주인 인도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談판을 벌일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도 봄바이로 가서 인도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서 교섭이 재개될 수 있고 올바른 교섭이 돼서 해고자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서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보름 단위로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의 투쟁을 더 배치를 해서 더 인도에서 가열전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투쟁에 제동을 거는 사측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 겨울 가수 이효리 씨 등이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킨 노란봉투 캠페인은 손배 가압류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지난 4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손배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나 기준이 모호하다 해서 이제
이제 법이 법적으로 그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한 검찰이 지난달 주민 15명에게 3년에서 4년의 징역형, 3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해서 논란이었는데요. 법원이 어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들 중에는 60대에서 80대까지 상당한 고령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을 만나서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8명 중에서 이제 9명은 징역형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뭐 집행유예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6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3명은 이제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이제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은 징역형, 또 9명은 이제 벌금형을 받으신 거죠.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송전탑 건설을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마을별로 농성 같은 것도 하시고 송전탑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활동들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나 한전 용역들이 이제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사실 끄집어내거나 이제 주민들을 이제 공사할 예정 부지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뭐 맨몸으로 사실을 저항을 하셨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든가 폭력 행위 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 할머니들이 사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젓갈이라든가 뭐 소변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자기들한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행위들이 들어오고 물리적으로 이분들을 끌어내거나 어떻게 진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한테 던지거나 뿌리거나 했던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내가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생각해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밀양 할머니들은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반대를 강하게 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 공사가 강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어떤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검찰에서 구형을 하는 게 대부분 실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 근데 과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만한 실형을 살 만큼의 어떤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졌는가.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경찰이나 이제 한전 용역들은 건장한 남성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분들한테 이제 그런 위해를 가했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저항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의 책임은 사실은 한전과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충돌 자체를 밀양 주민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나 핵발전소를 지어서 이 전기를 공급해왔던 어떤 이면에 가려졌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를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법부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로 이 문제가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실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분들에게 어쨌든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오히려 이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래도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거에 힘써야지, 이분들에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부한테 항의했다고 처벌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새누리당이 오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반응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정규직이 파견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왜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불리는지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 비정규전략실장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거 통과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해고하고 쉽게 비정규직을 만들고 쉽게 임금 깎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번 노사정 야합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두 가지의 길을 터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쉬운 해고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 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사실 노사정 야합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노사정 야합 이후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정책의총에서 만들어진 입법 관련 내용들을 보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혁해서 비정규직 그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특히 이제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 관리직과 전문직 전반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는데 그게 약 한 400여 개 업종에 달합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직종에 한 400여 개 그 직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마사지를 하면 전문가로 포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요리 전문가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업종이 되는 거고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조립 전문가다 그러면 그 자동차 조립 업무도 순식간에 그런 파견 허용 업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가공, 용접 이런 업무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사실 그 제조업에 이런 업무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으로의 파견 허용의 길을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온 대기업의 불법 파견 문제, 그 문제 사실상 소원 수리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정부는 일방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장치를 마련해 놨다라고 주장하지만 노사 관계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협의와 합의의 단어가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합의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협의는 절대 견제 장치가 될 수 없고요. 근데 반대로 그 사용자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를테면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든지 아니면 기간제법 파견법 관련해서는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되 정기국회 논의할 때 노사정 합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 얘기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어놓은 그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하는 것 그리고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것 이 법안에다가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만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사용자나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은 절대 반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없다. 길게 보면 IMF 시절부터 이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자본의 이윤율을 보장해주는 그런 패턴을 지난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뭐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그 자본의 책임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윤율이 조금씩 하락하니까 그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드디어 정규직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사실은 다 정규직 고용과 임금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내려앉혀서 그 이중 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래서 자본의 이윤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아예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툰 미생에 나오는 장그래의 경우에 이제 장그래가 원했던 건 그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 장그래가 원했던 것인데 2년 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는 게 장그래의 소원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4년 안에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노동시장 전반이 비정규직 일자리로만 가득 찰 가능성이 크고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 피크제 등등으로 노동 조건이 계속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동조합을 가진 노동자들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마음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게 무력화되어서 노동조합이 말살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